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은 첫째로 유능합니다. 둘째, 약속을 지켰습니다. 셋째, 청렴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나라, 이재명은 합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정부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훈련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의 이제 이론이 생기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린다면 이 남북 관계와 이제 대미 관계, 한미 동맹 문제는 사실 동전의 양면에 가깝습니다. 둘 다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치되는 면이 있는데 남북관계 발전이 한미동맹을, 한미동맹이 남북관계를 또 발전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일 간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역사 정치 문제와 그리고 그 사회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주장을 하셨는데 너무 즉흥적이고 또 너무 외교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었는지요? 사실 올림픽 보이콧 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이콧을 신중하게 검토할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스포츠가 이제 정치에 오염되면 안 되는데 그게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창 올림픽 때는 이게 지금 독도 표기 문제를 우리가 양보했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기에서 빼줬는데 그것도 IOC가 요청을 해서. 근데 일본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도 않고 억지인데도 지금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용인하면, 항의라도 하지 않고 용인하면 기정사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정부 단위로서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선수단 단위로 참여하는 격을 좀 떨어뜨리는 이런 걸 좀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저도 나름 이 나라 국익을 고려하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박 의원님처럼 덜컥 또는 즉흥적으로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덜컥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매우 신중하게 우리와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과거와 미래, 현재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뭐 즉흥적으로 덜컥 한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천만다행입니다. 예. 네, 당연히 그렇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양자택일식의 선택이 강요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과 사드 배치 입장에 대해서 과거에 말을 바꾸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시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철회 주장을 하셨어요. 특히 미국과의 합의 뒤에 숨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왜 갑자기 말씀을 바꾸셨는지, 지금 입장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일한 상황이 아니고 이제 미국이 이제 사드 배치를 추진할 때 우리가 합의할 거냐 말 거냐 할 때는 합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합의한 후에 실전 배치되기 전 단계에서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봤고, 지금 현재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미중 양자택일 문제는 사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제가 질문 삼아서 이어서 우리 이낙연 후보님한테 하나 여쭤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제 답변부터 먼저 해주시고. 그건 제 판단이죠.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제 말에. 저는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은 사실은 이 해양과 대륙의 강대국 사이에 찢어지거나 아니면 융성하거나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한 국방력이나 국력에 기반해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당할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강력한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이낙연 후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국방력을 키워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없다.
국방력 강화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불필요한 견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주도적으로 우리 주변 국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때 반대하셨는지 지금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균형자론이 약간 과장되어 있었다고 당시에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미중 양국 사이에 있는 우리로서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장관이었던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두 마리의 고래 사이에서 우리 한국은 돌고래처럼 민첩하고 세련돼야 한다 하는 돌고래 외교론을 제창을 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이 도랑에 있는 소처럼 양쪽 두 개에 있는 풀을 다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그런 정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 그렇지가 말씀해 않습니다. 주시죠. 국방력 강화는 필요하죠. 아니,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국방력으로 균형자 역할을 하기 어려우며 국방력 강화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불필요한 견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국방력 강화만으로 균형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뜻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남북 문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많이 독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북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 정부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민간 외교도 필요하고 네. 특히 지금 다 도정을 보고 계신데 지방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참 좋은 지방 정부 상임 위원장 할 때 우리 요청도 하고 정부가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교류가 좀 활발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독일 정부의 통일 과정을 보면 특히 동독하고 연접한 주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뭐 개인이든 국가든 그 관계가 원만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는 그 특성상 주로는 정부 단위 소통을 해봤던 것이고 이 정부 단위 소통과 협력은 효과는 큰데 매우 정치적으로 많이 이제 흔들린다는 것이고요. 이제 민간 단체는 가벼운데 쉽지 않다는 것이 있고 이제 지방 정부는 그 중간쯤에 있죠. 우리 경기도는 실제로 의료 협력이나 아니면 방역 협력 또는 뭐 농업 협력 등에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게 교착 상태에 빠져서 저희도 갑갑한 상태입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윤석열 씨가 최근에 사드가 중국용이라고 말하자 이재명 후보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대형 사고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17년에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면 결국 뭐라는 얘기고 왜 윤석열 씨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했는지요? 당시는 사드 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또는 실전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드 배치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사드가 설치된 배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국제관계에서는 기성 상태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북측의 그 미사일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가의 공식 입장인데 이걸 중국 방어용이라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군사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사드 배치가 정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훨씬 그 이전인 2016년 12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의된 사안이니까 일방적인 폐기는 불가능하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조금 전 말씀하고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죠. 네, 시간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발언 시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께 발언 시간 차감 예, 용인하시겠습니까? 5초 사이에 말씀해 그냥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자유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자유를 부여해드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건 자유가 아닙니다. 굶어 죽을 자유, 죽을 자유 이런 건 자유가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자유는 자유롭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부정식품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게 국가가 만들어 드려야 되고 고리 사채업자들에게 피해 입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금융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그리고 가석방 관련해서요.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그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도 아니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 맞죠? 네. 예, 맞으시죠. 근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은 네. 이재명 후보님의 말이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년 전에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서 했었던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묘하게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2017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농단 세력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다른 후보들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그 당시에 같이 천명하자고도 얘기하셨습니다. 이 재벌 특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시거나 침묵하는 것이 이재명식 재벌 개혁이고 이재명식 공정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네. 약간 이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집회 당시에는 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였고요. 제가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면은 그때는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말 법 앞에 평등한 민주국가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특혜를 줘서도 안 됩니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자꾸 지금까지처럼 사면해주고 아니면 형량도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답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박용진 후보님은 이 팩트에 기초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1,000만 원 지원하겠다, 1억 지원하겠다, 3천만 원 지원하겠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후보들이랑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네, 1,000만 원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은 무려 120조를 임기 내에 동원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원 마련 관련해서만 말씀 주시면 돼요. 재원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안 하려는 사람들은 핑계가 원래 많습니다. 또 그 얘기만 하시는구나. 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당정청 그리고 여야가 국회에서 정말 어렵게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과정에 이제 결단을 하셨는데 대통령 말씀 3일 만에 경기도가 이걸 뒤집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독불장군처럼 행동을 하시면 과연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겠는가. 아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정치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닌가. 말로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하시면서 행동으로는 대통령 결단을 부인하고 다른 길을 고집하시니까 제가 묻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은 정권 교체다. 제4기 민주정부가 아닌 1기 이재명 정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격하는 측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일 것 같고요. 당연히 제가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4기 정부가 되겠죠.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당의 이제 합의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12%는 못 주겠다고 하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그분들에게도 추가로 지급하자라고 이제 시장 군수들께 제안하시고 도의회가 제안을 하시니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가능하면 지급하고 싶습니다. 검토 중입니까? 네, 가능하면 지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네. 정치권이 모두가 대통령까지 합의한 것을 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그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건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 드렸으니까요. 네. 제가 다음은 제가 6월 21일 날 부동산 공급 폭탄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다른 후보들께서 이제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정책을 내놓으셨어요. 네. 기본주택 100만 호. 그런데 이 재원이 어떻고 또 택지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는 보통 입지가 아닌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네. 역세권 입지면 대부분이 민간 토지일 텐데 분당 신도시 10개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의 택지를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제 현장 행정을 직접적으로 안 하셔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신도시 개발하는 과정을 실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기존에 있는 역세권에 개발하는 게 아니고 택지를 대규모 개발할 때 역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개는 분양 아파트 부지를 역 근처에 배치하고 임대 아파트 부지를 외곽에 배치하거든요. 이걸 좀 바꾸자는 것이고. 그래도 그렇지.
분당 아니, 말씀을 제가 맞아 드릴게요. 아니, 지금 시간 30초 드렸으니까요. 네네. 아니, 분당 10개만한 것을 역세권에다가 찾겠다고 하니까 제가 280만 호 공급 이 공약을 하면서 다 검토를 한 거거든요. 네.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원 대책. 네. 저는 133조 원을 이제 주택도시기금에서 93조 원 그리고 공공임대 일반 예산 40조 원 이렇게 조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 후보께서는 지금 30평대 수준의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는데 호당 3억 원이 든다. 그러면 무려 300조가 들어갑니다. 이 돈을 어디서 네. 조달합니까? 좀 팩트들을 과장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 여러 제가 평형 중에 30평형들이 있는 것이고 모두 100만 호를 어떻게 330평형으로 짓겠습니까?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로 재원 대책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기도 일원에 신규 택지 개발되는 곳은요. 실제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지어집니다. 이거를 대개 2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하고 3천만 원 정도의 시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를 담보로 ABS를 발행하거나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말씀하신 도시주택기금을 활용하거나 해서 빌려서 쓰고 임대료로 이자를 갚고 이 돈으로 사실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후보님 네.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네, 해봤는데 전혀 근거가 없이 그렇게 그냥 허장성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 가능한 일인데 자, 생각을 이제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정성장이라는 제목은 있었는데 그 내용의 발표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일자리는 기업의 몫이다 라고만 했지 일자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5대 성장 전략에서 일자리 166만 개 얘기를 거론했고 그걸 공약했습니다마는 이 성장과 일자리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발표한 공약 내용을 제대로 좀 정확하게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만들고 거기서 일자리가 생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좀 이렇게 지나치게 경영 성과를 뺏기는 것들을 완화할 수 있고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쓰기 위해서 많은 보수를 주고 처우가 나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나 아니면 디지털 전환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 바이든 정부처럼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또는 첨단 기초 과학기술 투자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혁신 교육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 전환을 이뤄내고 신성장 산업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 정도를 성장 전략이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묻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또는 시민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철거민들이 와서 항의하니까 몸싸움을 하고 고소고발을 했다든가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쫓아내고 겨울철에 전기를 끊었다거나 하는 식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제가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트위터 반응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주민들께 이렇게 반말하는 것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전부 왜곡입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 화면이 철거민한테는 제가 폭행을 당했고요. 그 사람들이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엘리베이터를 껐다는 건 제가 이미 그들이 처벌받은 사안이니까 그 얘기 다시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죠. 또 세 번째 반말을 했다 이런 것은 그 영상 보시면 잘라서 붙인 겁니다. 여러 대화 중에 긴 부분을 잘라서 붙인 건데요.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네거티브잖아요. 아니 그 화상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고요. 아니, 그 화상이 보시면 잘라서 붙인 거라니까요. 확인을 했으면 그것도 이재명 후보의 소득이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시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좋아하는 영화로서 기생충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기생충에 보면 송강호의 집은 반지하에서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집에 쏟아져요.
그 이선균 집은 비가 오면 그 비를 감상하죠. 그런데 그 이선균과 송광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안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송광호의 집을 더 좋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네. 기본소득론과 관련해서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네. 송광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성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자들은 그것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를 얻는 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부부공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뭘요? 부부공. 아, 제가 못 들어봤네요. 요새 유행어입니다. 부실한 그러니까요. 부동산 죄송합니다. 공급 정책이라고. 아, 네네. 네. 지원 대책도 없고 택지 대책도 없고 또 균형 발전 정책도 없다. 인데 네. 산무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보태가지고 염치도 없다. 사무다. 왜냐하면 염치 없다는 건 지난번 후보께서 이 이사 공급 대책으로 제공되는 200만 호는 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250만 호 공약이라는 게 너무 뻥튀기가 심하다, 과장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약은 좀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막무가내 수백만 호를 공급 폭탄이라고도 또 하신 후보도 계시고, 그렇다면 시장 혼란이 생기는 것이, 그 시장 혼란은 누가 맡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연간 47만 호 앞뒤로 이미 공급이 되고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5년 동안의 내용을 좀 조정을 하면 그게 거의 이제 200만 호를 넘게 네. 되고요. 추미애 후보 발언 시간이 다 소진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네.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재용 가석방 우리 법치가 돈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사면 절대 안 된다고 또 가석방에 대해서 이 무언의 동의를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정말 가중한 행보를 받고 또 가석방 혜택도 못 보는데 이렇게 재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과 억강부약에 맞는 것인지 네.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사면은 특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가석방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행정 제도이기 때문에 역시 차별할 필요도 없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행정 성적이 어땠는지 기준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는 저희는 논평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이익도 줄 필요 없지만 특혜도 줘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입장이죠. 가석방 기준을 제가 알기로 4월 달에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 처치해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말 유전 무죄, 무전 유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정책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국정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책을 일관되게 그리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내놓기를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기간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이렇게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반론할 게 정말로 많긴 한데 그것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청년 정책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기회가 적다 보니까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갈등에다가 미래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청년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걸 중심으로 저는 타 후보들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진 후보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이제 저는 그 징병제를 기초로 해서 원하는 사람은 모병을 갈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병의 수준은 매우 높여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우리 후보께서도 아마 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걸 전면 모병을 하게 되면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고 가난한 사람만 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주장하는 모병제와 남녀평등 복무제는 세트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남녀 모두 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두 다 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 제도로 편제되는 그 제도가 기본이고요. 그 위에 네. 강력한 모병제도 현대화된 정예강군을 만든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한 100대 기업 초봉 연봉을 주는데 연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의 알겠습니다. 분석입니다. 네. 어쨌든 좀 모두가 공평하게 이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로 가려고 하게 될 겁니다. 네. 예. 우리 김두관 후보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실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근데 실제 활용률이 10%대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따지지 말고 실업을 하면 한 번은 그냥 굳이 심사 안 해도 구직수당을 좀 주자.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자발적 이직자들이 제외되니까 사업자들이 악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따지지 말고 한 번은 구직급여를 좀 보장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제 공약인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책에 동의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기본자산제를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20살 될 때 한 6천만 원 정도 목돈을 해서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자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도 좋은데 제가 조금 보완했으면 싶은 게 이제 고액을 주면 소비 증진 효과는 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쓸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6천만 원 주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걱정하겠죠. 제가 다른 분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후보님이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논란이 많은데 저는 청년들이 생활비, 학자금 때문에 돈을 못 빌려가지고 사채업자, 고리 대금업자한테 그 고액의 돈을 빌렸다가 신용불량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청년들은 1,000만 원 정도는 사실은 한 10년, 20년 지나면 얼마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는 갚을 수 있을 텐데 이분들한테 은행의 그러니까 우대 대출 금리보다 좀 높은 한 3% 전후로 좀 빌려주고 그들이 좀 필요할 때 좀 빌려 쓰고 갚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떠냐 했는데 많이 반대들 하세요. 우리 추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아마 이제 주로 우리가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또 그 BIS 비율에 꽉 묶여 있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우려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재정 민주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좀 재정의 자유를 좀 주고 또 이런 그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 신용대출을 좀 소액대출 같으면 후보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요. 그 전제 조건이 사실은 금융개혁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대개혁, 그다음에 그 다음 금융개혁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제 500만 원씩 이렇게 청년에게 빌려주려고 기획을 했더니 은행 5군데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타났어요. 네. 손실은 2% 정도만 보존해주면 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거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자, 정세균 후보님께도 하나 제가 발표했던 공약과 관련이 된 건데 이 청년들이 되게 원하는 거라고 해요. 학교를 못 가는데 등록금은 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한 학기에 한 학점 신청했는데도 등록금을 다 내야 된다. 이게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에 비례해서 좀 이렇게 등록금을 좀 깎아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 후보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예, 아마 그렇게 학점을 물건 사듯이 하기는 쉽지 않을 터이지만 기본적으로 한 학기가 몇 학점 이상 그 학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아야 될 터이고 금방 예를 드신 것처럼 한광자만 듣는데 한광자 예를 들어서 한광자가 F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한 학기를 들어야 되는 경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도 전체 학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죠. 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 후보님의 그런 제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우리 후보님의 20년 동안 적립해서 20세가 되면 20년 후에 얼마 준다.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신생아를 주는 것보다는 20세가 되는 사람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세 되면 드리겠다는 거죠. 20년 후에 드리려고. 네. 이제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책임지고 국민의 삶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최종의 책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안과 대륙이 부딪히는 반도 국가입니다. 이 반도 국가는 찢어질 수도 또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국가 지도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더 큰 국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력 위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던 저 이재명이 국익 중심의 실리적 균형 외교를 통해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는 번영하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네.